안녕하세요. 항공드론 과학기술자를 위한 모빌리티 입문 교양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 강의 제목은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그 속에서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전망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영상 미래 모빌리티의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는 자동차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미래의 모빌리티를 전망해 보고, 두 번째 영상 도심항공 모빌리티에서는 이러한 미래의 모빌리티에서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세 가지 시나리오. 20세기는 압도적으로 자동차의 시대였습니다. 19세기에 처음 등장한 자동차는 20세기 초 포드가 대중적인 차를 내놓으면서 전 세계의 모빌리티를 석권하였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자동차 없는 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모빌리티 시스템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저명한 모빌리티 연구자 뱅상 카우프만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나리오이지만 우리 현실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모빌리티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나아가 더욱 활발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장거리 통근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한 국가나 대륙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메트로폴리스가 되고 도시들은 서로 이웃이 됩니다. 사람들은 매일 업무나 여가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대면 만남이 여전히 사회적 관계의 기반입니다. 또한 이동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 철도 같은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이를 중심으로 교통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원거리 통신 및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대면 만남은 더 이상 사회적 관계의 기반이 아닙니다. 업무는 주로 화상회의와 재택근무로 이루어집니다. 소비에 있어서도 온라인 구매 및 배송이 일상화됩니다. 원거리 통신이 물리적 이동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교통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의 이동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지방에서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에서는 앞의 두 시나리오, 즉 고도의 모빌리티와 원거리 통신 급성장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느림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동은 주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며 교통 시스템 투자도 덜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매일 이동하지만 이동 공간의 범위는 줄어들고 이동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다른 시나리오들과 달리 생활을 유지하는 비용은 크게 낮아지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소규모 대면 만남을 중시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즉 원거리 통신 시대가 강제적으로 앞당겨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느 시나리오를 향해 갈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도 언급했지만 자동차를 빼놓고 현대의 모빌리티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20세기는 자동차의 세기였고 21세기 초엽인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는 한동안 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1885년 칼 벤츠가 최초의 가솔린 자동차를 발명한 이후 자동차는 기차를 누르고 전 세계의 모빌리티를 지배했습니다. 1910년경 포드가 도입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자동차의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을 뿐 아니라 모든 산업의 표준 공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13억 대 이상의 자동차가 굴러가고 있으며 매년 1억 대가 생산됩니다. 자동차 모빌리티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될까요? 향후 발전을 내다보려면 이제까지 자동차 모빌리티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자동차의 특성은 4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개별 자동차들이 독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 자동차가 전체 교통 흐름과 연결되지 않아 효율적인 운행이 어렵습니다. 둘째, 자동차를 사람이 운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합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13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데 24초에 1명 꼴입니다. 셋째, 자동차는 주로 개인이 소유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지만 교통정체, 자동차 중심 도시공간, 주차 공간 부족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넷째, 자동차가 주로 화석 연료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2018년 자동차 산업 전체의 탄소 발자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1세기 자동차의 변화는 이 4가지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CASE, CASE라고 합니다. Connected, Autonomous, Shared, Electric, 즉 연결, 자율, 공유, 전동화입니다. 첫째, 연결은 개별 자동차들이 독립적인 운행이 아니라 모든 모빌리티 수단들이 첨단 디지털 기술에 의해 연결되는 도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율주행 자동차 덕분에 인간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공유 자동차는 차를 소유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빌려서 이용하는 것인데 일종의 구독 경제입니다. 넷째, 배터리 기술 등의 발전으로 전기차가 확산될 것입니다. 2040년에는 60%에서 85%가 전기차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탄소 배출을 줄여서 환경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발전 방향은 따로따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연관 속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령 자율주행 자동차가 성공하려면 전동화나 연결이 잘 되어야 합니다. 공유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는 도시의 얼개를 만들었고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동차 덕분에 우리는 매일 장거리를 통근하거나 통학하고 간간히 여가를 즐기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중심 모빌리티 패러다임은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이 영상에서는 3가지 시나리오, 즉
높은 수준의 모빌리티, 원거리 통신 및 모바일 시대, 지방에서의 삶의 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전망이 맞을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어떤 전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느냐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우리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성큼 다가온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지금에는 원거리 통신 및 모바일이 상당 정도 우리 삶으로 들어온 것은 맞지만 사람의 모빌리티는 다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에서는 앞의 두 시나리오, 즉 고도의 모빌리티와 원거리 통신 급성장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느림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말했듯이 2023년 한국의 해외 여행객 수는 코로나19 이전이던 2019년의 80% 가까이 회복되었고 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모빌리티가 고도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이러한 고도 모빌리티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요? 두 번째 영상을 보겠습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 사람은 지독한 교통체증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럴 때 여러분도 자동차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상상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UAM, 이른바 도심항공 모빌리티입니다. 도시상공을 사람과 물건의 모빌리티에 활용한다는 개념입니다. 2024년 올림픽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여기에서는 온갖 비행체가 관중을 싣고 상공을 나르는 새로운 모습이 하늘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본격적인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최근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붐은 우버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우버가 2016년 에어택시 서비스 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이른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 로드맵을 발표했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심항공 모빌리티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eVTOL, 즉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입니다. 전기 추진이 중요한 이유는 공해와 소음이 적어 도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직 이착륙이 중요한 이유는 도시에서는 넓은 땅을 확보하기 어렵고 높은 건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심항공 모빌리티 항공기는 주로 멀티콥터 형태로 개발됩니다. 헬리콥터는 메인 로터가 1개 내지는 2개라면 멀티콥터는 2개 이상입니다. 멀티콥터는 조종 응답성과 안정성이 우수하여 고층 빌딩이 많은 도심에서 활용하기 안전하고 블레이드 길이를 짧게 만들어서 소음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항공 모빌리티는 이런 항공기 기체만이 아니라 항공관제, 이착륙 시설, 교통서비스 플랫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가 2020년 발표한 인간 행성 지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76%, 즉 4분의 3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인구의 8명 중 1명은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급격하고 광범위한 도시화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도시민들의 이동 효용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물류 운송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혁신적 미래 사업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물론 도시만공 모빌리티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상상해 오던 것입니다. 프리츠 랑 감독의 1927년 영화 메트로폴리스는 2026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디스토피아 도시에도 이미 도시만공 모빌리티가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수많은 SF에는 도시의 하늘을 나는 탈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도시만공 모빌리티는 이처럼 창작물에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시험되고 일부 실현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194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헬리콥터 대중화를 통해 도시 모빌리티를 혁신하려는 실험과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1946년 타임즈에 실린 이 광고는 헬리콥터로 상품을 배송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미국 역사학회는 미래에는 차고마다 비행기가 한 대씩 생기게 될까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나 시골에 살더라도 헬리콥터로 매일 편하고 빠르게 출퇴근할 수 있다. 교통체증에 묶이거나 빨간 신호등에 멈추거나 연락선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복잡한 시설을 갖춘 착륙장도 필요 없다. 그러나 이로부터 반세기가 훌쩍 더 지났지만 이런 비전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실제로 그 가능성을 실험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미국의 팬 아메리카 항공은 1965년 뉴욕 맨해튼의 고층 빌딩 옥상에 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포트를 건설했습니다. 헬기는 이 항공사의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을 뉴욕의 여러 공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이른바 이동 엘리트들은 맨해튼의 경관을 감상하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러한 엘리트주의 외에도 엄청난 소음과 사고 위험 때문에 크게 비판받았습니다. 실제로 1977년 헬기 착륙 중 사고가 나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로터가 부러지면서 대기 중이던 승객 4명을 베어 죽이고 파편 일부가 60층 아래 거리를 지나던 보행자까지 죽인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사고로 도시만공 모빌리티의 꿈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이 더욱 생생하게 현실이 된 곳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살펴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시만공 모빌리티의 미래를 좀 더 생생하게 전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브라질의 경제 수도 상파울로에서는 2004년 세계 최초로 자가용 헬기를 위한 항공 관제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헬기 착륙장이 200개 이상이 있고 헬기는 500대가 넘는 상파울루는 전 세계에서 헬기가 가장 많은 도시로 헬리콥터 시티라고 불리기까지 합니다. 2016년 우버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에어택시 서비스를 상파울루에서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런 인프라 때문일 것입니다. 우버의 헬리콥터는 하루 운행 횟수만 1,300회가 넘는데 요금도 거리와 헬기 기종에 따라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타임즈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교통정체가 가장 심한 도시인 상파울루는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시에서 헬기는 오피스타워, 폐쇄적인 주거지역, 고급 쇼핑몰, 고급 호텔, 교회 골프장, 해변 리조트, 공항 등을 시속 200km 속도로 메뚜기처럼 건너뛰며 이동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의 길들은 지워집니다. 자동차로 공항을 가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걸린다면 헬기로는 5분이면 됩니다. 2009년부터 소음 공해에 항의하는 대중 시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헬기를 옹호하는 측은 소송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소리가 듣고 싶으면 상파울루 밖에 나가서 살아야겠지요. 여기서는 현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지금 개발되는 도시망공 모빌리티는 헬기보다 안전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하지만 항공사고는 한 번 일어나면 지상의 교통사고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더구나 도심에 추락하면 사고 피해는 몇 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도시망공 모빌리티의 잠재적 시장 규모를 2040년에 약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항공기 제조사는 물론 자동차 메이커와 스타트업 등 전 세계적으로 약 300개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적인 재원 중에서 막대한 자금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문제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도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요? 물론 도시망공 모빌리티도 시간이 지나면 대중화될 것이라고 하지만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하늘은 오히려 오랜 시간 엘리트들이 독점하는 영역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망공 모빌리티는 오랫동안 상상력을 자극해왔지만 막상 현실화할 때는 여러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다시 도시망공 모빌리티 붐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돌아보면서 여러 문제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망공 모빌리티나 UAM이라는 키워드로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있는데 대부분의 컨텐츠는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비판적 시선으로 주시하고 질문하는 태도를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이른바 뉴노멀로 모빌리티가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신속한 모빌리티가 계속 발전하는 이른바 올드노멀로 돌아가는 추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서 도시망공 모빌리티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도시 모빌리티에 대해서나 엘리베이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도시의 긍정적 측면뿐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언급했습니다. 그러한 부정적 측면 중 하나가 도시민의 모빌리티가 여러 가지 이유로 비효율적이 되고 따라서 교통이나 물류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도시망공 모빌리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되면서 특히 도시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미래 혁신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어있는 도시의 상공을 모빌리티에 활용한다는 개념입니다. 항공 드론 전공 학생에게 도시망공 모빌리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기술적 측면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도시망공 모빌리티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모빌리티 시스템은 여러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망공 모빌리티와 관련되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로 대표되는 육상교통이 도시의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정체와 주차 문제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유발됩니다. 마지막으로 육상교통의 배출가스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런데 아예 발상을 전환하면 어떨까요? 육상으로부터 상공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바로 도시망공 모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기 모빌리티로서 온실가스 배출을 낮춘 저탄소 도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모빌리티의 케이스는 그대로
도심항공 모빌리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자율주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에는 공유 모빌리티로 발전할 잠재력도 있으며 기본적으로 전기를 에너지로 하게 됩니다. 항공 드론 모빌리티에서 전동화는 특히 소형기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대형 상용기는 전동화가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앞선 강의에서 항공 모빌리티를 비롯하여 모든 모빌리티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심 항공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도심 항공 기체만이 아니라 항공 관제, 이착륙 시설, 교통 서비스 플랫폼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는 장미의 가시도 감추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여러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가령 소음 문제, 안전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계층에 따른 모빌리티 불평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빌리티 기회와 능력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급, 인종, 젠더, 민족, 국적, 장애, 나이 등에 따라 불균등하게 주어집니다. 가령 앞선 강의에서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앞둔 노인들이 두려움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 아마도 모빌리티 능력이 그보다 나은 건강한 비장애 젊은이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덜 느낄 것입니다. 이런 차이들은 이동이 허용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을 가릅니다. 모빌리티 시스템은 점점 더 복잡하고 거대하게 진화하고 모빌리티의 불균등 역시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5년 미국에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하여 뉴올리언스가 커다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가 1,200여 명에서 1,800여 명에 이르는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복잡한 모빌리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빌리티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즉, 일부 사람들은 재빨리 재난지역에서 대피할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전혀 대피하지 못합니다. 백인 중상계층은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고 다른 사람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찍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러한 모빌리티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취약한 계층들은 허리케인에 방치된 채 정부의 처리에 맡겨져서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빌리티 미래를 생각할 때 이른바 모빌리티 정의, 즉 정의로운 모빌리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령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람들 대부분이 삶의 타격을 받았지만 그 정도는 달랐습니다. 비대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전문직, 관리직, 기술 인력 등은 이동 제한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줄어들지 않았으며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도 적었습니다. 이에 비해 비대면 노동이 불가능한 이른바 필수 노동자들, 즉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배달 노동자, 택배 배송 노동자, 보건과 관호 노동자 등은
커다란 감염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이동이 제한되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정의로운가가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재난 상황은 불평등을 만들어낸다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을 백일화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미래의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준비하는 일은 모빌리티 정의와 평등을 늘 고려하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